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1일부터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75세 이상 최고령자들은 11일부터 시작되고 70에서 74세는 16일부터 그리고 65세에서 69세는 19일부터 무료 접종이 차례로 시작됩니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가 줄면서 의료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4곳 중 1곳꼴로 공중보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 소도시에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으면 치매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의 연구 결과인데 HDL 콜레스테롤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은 중위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각각 15%와 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정식 카카오톡 채널을 사칭해 소비자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기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해도 관련 기관의 대응이 더디고 추가로 사칭 채널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편집장이 과학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와 성평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처의 첫 여성 편집장 막달레나 스키퍼 박사를 사이언스 투데이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11일부터 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11일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고 오는 16일부터는 70에서 74세, 19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대상 무료 접종이 차례로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은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오늘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곳으로 질병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지역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보건지소는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줄어드는 공중보건의 수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사 없는 보건지소가 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문을 연 지 42년 된 경기도 외곽의 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환자 접수처와 공중보건의 사무실 모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리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처방 좀 받으러 왔다가 안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병역법에 따라 의대생은 일반 병사로 복무하는 대신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수가 적어 일주일에 이틀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순환 근무하는 공보위들은 격일제로 한 곳에서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 곳으로 이동해서 또 하루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중보건의가 근무하지 않는 날 이곳을 찾은 환자들은 헛걸음하기도 합니다. 최소 1명씩 근무해야 하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해 한 명이 여러 곳을 맡아서 순환 근무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200여 개 보건소 가운데 공보의가 없는 곳은 340곳. 비율로 보면 충북은 45%가 비었고 전북과 세종, 경남 순으로 높았습니다.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를 보면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해 지역의 의료 공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부족한 이유는 18개월 복무하는 일반 병사보다 기간이 2배로 길기 때문입니다.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손을 맞잡고 부속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하지만 부속병원 한 곳에 1조 원이 넘는 비용 문제와 함께 졸업한 의대생이 지역에 남아있을지 보장이 없어 고민이 뒤따릅니다. 우선 정부는 17년째 3,000명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고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가 높아도 치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의대 마리아 글리모 역학교수 연구팀이 평균 연령 70세인 18만 4천여 명의 17년간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분석 결과 혈중 HDL 콜레스테롤 수치 최상위 그룹이 중위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HDL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 최하위 그룹은 중위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7% 높았습니다. 음주,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했지만 이러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한편 LDL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는 치매 위험과 연관이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4,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에페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재난관리부는 약 4,5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약 2,400명, 부상자 수는 2,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재난관리부는 또 35개 팀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지역 상황이 매우 긴급하며 모든 종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아프간 서부 헤라트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고 여진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10일 새벽 0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서경열비도 서남서쪽 111km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의 깊이는 약 13km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11시 16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쭉군 북북서쪽 39km 지역에서도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남부 지역 홍수로 10,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전기와 교통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 피해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북동쪽으로 약 68km 떨어진 바고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폭우로 홍수가 났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간 자선단체와 구조대는 시신 일부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재난 시 정보를 통제하고 정확한 희생자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조대는 바고 지역 저지대는 최대 2.3m, 시내는 1.2m까지 물에 잠겼다며 최악의 홍수로 마을 거의 모든 지역이 침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 지난 7일부터 8일 24시간 동안 내린 비는 약 200mm로 5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얀마에는 우기인 8, 9월에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 날씨는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면 보증금을 받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동시 시행이 아닌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재활용을 늘리고 사용량은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의 성과를 본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최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보증금제는 자원순환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불과하다며 후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문제가 일회용 컵 소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회용 컵 보증금을 확대를 하되 왼쪽에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도 하고 소상공인들도 보증금 대상 컵을 관리하고 수거하는 과정을 더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커, 라벨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카페 사장님들, 시행하시는 카페 사장님들조차도 그럼 이거는 환경부의 이익을 위한 거냐, 이익을 위한 사업이냐, 저 스티커 라벨을 왜 붙여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카페 운영자에게만 지워진 부담을
프랜차이즈 본사도 나눠 가지도록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영을 하지 않는 대부분들은 막 90몇 프로 정도, 95% 이상 정도가 아마 그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비용 문제도 상당히 포함될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유럽처럼 일회용 컵 자체를 금지해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회용 컵을 아예 사용 못하게 하는 금지 정책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퇴출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깨끗한 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제기구와 원조단체들이 물 부족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기후변화에 인구 증가가 더해지면서 물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물 부족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세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물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유엔은 올해를 갖다가 물 관리를 기후변화 시대에서 거의 모든 완화와 적응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가뭄이 점점 잦아지고 있고 극심해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도 아르헨티나가 2년 이상 오랜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미국이라든가 중남미, 유럽 남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물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공중보건이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고요. 또 식량 불안에서 국가 간 갈등까지 나타납니다. 또 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엔의 물 보고서는 물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일자리, 또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물은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또 전기 생산, 인간 건강 유지라든가 공평한 사회 구성, 세계 기후 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따라서 물 관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구 증가라든가 경제 발전,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 스트레스가 더욱 악화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인류의 건강, 또 농업, 산업, 경제 발전까지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류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20억 명의 사람들이 적절한 위생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물 부족은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소아마비라든가 A형 간염, 설사와 같은 질병의 전염을 가져오고요. 또 물 부족으로 인한 국가 간 분쟁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물 부족은 식량 생산을 줄입니다. 이로 인해서 식량 확보가 어려운 나라는 영양 실조라든가 급성 및 만성 기아에 직면하게 되죠. 예. 세 번째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하거나 또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는 경제적인 시간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위기가 가속될 수 있는데요. 세계기상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15%가 물 부족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향후 20년간 물 부족을 겪는 원전은 15%, 2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고요. 또 물 부족은 물을 직접 발전에 이용하는 수력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소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네. 또 다섯째, 첨단 산업인 반도체 제조 시설은 칩세척이라든가 또 데이터 센터는 시설의 온도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고요. 수소전기 분해라든가 탄소 포집 등 청정 에너지 발전에서도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부족은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 어떤 나라가 가장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지 그것도 나와 있을까요? 세계자원연구소가 올해 8월 16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1960년 이후 전 세계 물 수요는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유럽과 미국에서는 물 수요가 정체된 반면에 아프리카에서는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물 수요가
현재보다 20에서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25개 나라를 밝혔는데요. 네. 이 나라들은 매년 물 공급량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 저수량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곧바로 식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림은 세계자원연구소가 공개한 수자원 위험지도인데요. 물 스트레스에 직면한 25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인도, 칠레, 산마리노, 벨기에, 그리스 등이고요. 특히 바레인이라든가 키프로스,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등 5개 나라가 물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네.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40억 명이 1년에 최소 한 달 이상 극심한 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고 2050년에 이르면 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인구수는 전 세계 6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나라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뭐가 될까요? 일단 물 부족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게 되면 적도 근처의 좁은 열대 강우 벨트를 위아래로 불균형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수십억 명 인구의 물과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가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 가뭄과 홍수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사용 가능한 물은 부족한데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서 물 사용량은 100년간 6배로 늘었습니다. 네. 셋째는 급속한 식량 생산 증가로 물 부족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쇠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 물이 약 15,000리터가 필요하고요. 1리터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기후변화로 전 세계 강수량과 증발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과대학교의 연구 결과 물 부족을 가져오는 것은 강수량의 기여도보다는 오히려 기온 상승이란 증발량이 증가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더해서 후진적인 수처리 시스템 및 제도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 수자원 연구기관 유르5의 집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식수의 25% 정도가 수도관 누출로 손실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물 보존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예, 이제 개선해야 될 점도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물 부족 문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물 스트레스 지수는 한 20에서 40% 정도로 웬만한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높습니다. 네.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국가의 특징이라면 국토 면적이 좁은데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또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총 가용 수자원량은 2017년 기준 1인당 1,367세제곱미터로 세계 평균인 18,651세제곱미터의 1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적은 나라로 가용 수자원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나라입니다. 예. 연간 물 사용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물 기근 국가, 1,700세제곱미터 이하인 국가를 물 부족 국가, 그 이상이면 풍요 국가로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면은 의아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환경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은 부족하지만 취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최대한 취수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만 물을 많이 끌어 쓰다 보니까 강과 하천 생태계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또 정부에서는 가뭄이 들면은 환경유지 용수부터 공급을 줄이고 그 다음 농업용수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용수를 줄이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은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이 많은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거의 수입함으로써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이런 수자원이 부족하면 미래에는 물 부족이 더 심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국가가 직접 좀 개입을 해서 물 효율성을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싱가포르 같은 데인데 물이 가장 부족한 상황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것은 당국의 적절한 개입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담수화 및 폐수 처리 및 재사용과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물을 절약을 하고 있고요. 나미비아 같은 나라는 하수를 식수로 재활용하는 것처럼 정부가 좀 물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물 효율성을 위해서는 댐이라든가 저수지 등
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농업에서는 좀 스마트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물 자원 확보가 필요한데요. 대체 물 자원으로는 예를 들어서 해수 담수화 혹은 지하수 활용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네 번째, 정부는 국민에게 물 부족의 심각성이라든가 물 절약 방법 등을 교육하고 좀 홍보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기업들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 사용량 감소라든가 재활용 등을 해야만 하고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 사용을 줄이는 법부터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까지 다각도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과학 연구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요. 최근 다양한 연구 분야에 남녀의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편집장도 과학 연구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와 성별의 형평성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동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다치고 인공지능이 여성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더 잘 인식하는 이유. 모두 남성을 기준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학 연구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이미 10년 전부터 과학에도 남녀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근 한국을 찾은 총 편집장은 이 부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So sex and gender are really important variables in science or in research more broadly. Recently, in our pages through our editorial practice, that we began to shine more of a spotlight on the issue. 네이처의 첫 여성 편집장인 스키퍼 박사는 연구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할수록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iversity in the research community itself, the gender and diversity, and that will lead us to diversity of questions and importantly, diversity of answers to these questions. So it's actually in the interest to us all to have equality in science. 특히 한국의 경우 과학 분야 여성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큰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연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Researchers themselves, funders and administrators should enable women to play a key role in those collaborations within the country, but also on the international arena. 이번에 한국을 찾은 스키퍼 박사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며 과학에서의 평등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가장 멋진 목표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휠체어는 계단을 만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오르내릴 수 있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로봇 기술에 접목해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용자가 기립할 수도 있는 휠체어를 개발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가 도로를 주행합니다. 편안하게 이동하던 휠체어. 하지만 편의점 계단 앞에서 멈추고 맙니다. 주변 도움 없이는 계단을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 생긴 이 휠체어는 계단에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바퀴가 계단에 걸쳐지고 뒷바퀴와 함께 돌자 사람이 탄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계단을 짚고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게 리을자 형태의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 땅을 수직으로 짚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미끄러짐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이 휠체어는 탑승자의 자세를 바꿔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앉아있던 탑승자가 그대로 일어선 채 이동하고 그 자세로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자세를 바꿀 수 있어 욕창 방지와 혈액순환 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게 되면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욕창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장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봇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휠체어의 등장으로 장애인이 일반적인 시설과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요즘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는 비혼 출산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7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비혼 출산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기증받은 정자로 아들을 낳은 방송인 사유리 씨. 비혼 출산이 상상에 불과한 게 아니란 점을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은 10명에 3명 정도지만 결혼은 안 하고 동거하는 데 긍정적인 청년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꼴로 늘었습니다. 결혼 자체라는 제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는 조금 더 가깝고 결혼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이런 그런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혼 출산율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난임과 출산 지원 등 비혼 출산 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비혼 출산 가정도 기혼 가정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길거리에서 캠페인하고 아무리 해도 사실 정말 그게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이런 매체를 통해서 뭔가 한부모에 대한 비혼에 대한 이런 인식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정부도 비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일단 공감하고 있습니다. 3.9%밖에 안 되는 이런 비혼 출산을 적어도 한 30% 이상이 돼야만이 좋은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출산율 급등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머지않아 현금이 사라지게 될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CBDC라고 부르는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통화당국도 CBDC로 예금과 결제 같은 실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실험에 착수합니다. 내년엔 일반 국민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나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BDC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로 통용되는 주화 형태를 바꾸는 개념입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 즉 지급준비금으로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이 과정을 분산 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이번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이 연계된 디지털 지급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테스트 과정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1단계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여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디지털 결제 수단은 지급 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용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 기능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거나 기부금 투명성을 높이고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정교한 활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기획 단계부터 국제결제은행, BIS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한국이 IT 측면에서 이제 전 세계 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각종 페이까지도 쓰이는 인프라 나라다 보니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 절반 이상이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2030년까지 24개국 이상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디지털 화폐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명백한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도 매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은도 먼저 하기보다는 잘하는데 테스트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기업의 정식 카카오톡 채널로 위장한 뒤 소비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이용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는데도 조처가 더뎌서 해당 계좌는 여전히 살아있고 피해자는 실시간으로 느는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커피 머신에 이상이 생겨 판매사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채널로 AS를 접수했습니다. 채널 상담원은 10만 원을 내면 물류회사를 통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고 A씨는 안내받은 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물류회사 측은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는 잠적했습니다. A씨가 정식 채널이 아니라 판매사 로고와 이름을 도용한 사기 채널과 상담했던 겁니다. 그 구매한 사이트에서도 카카오톡 채널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거를 보고 당연히 저는 로고도 똑같고 AS 채널이라고 되어 있기에 아무 의심 없이 제가 먼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서 들어간 거라서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었어요. 알아보니 최근 같은 수법이 판을 쳐 피해자는 A씨 말고도 많았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고 사기꾼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취재를 진행한 최근까지 해당 계좌는 범행의 버젓이 사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업에 관련돼서 돈이 주고 받은 게 아닌 이상 경찰이 다중피해로 접수를 됐을 때 은행에다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 정지를 그때서야 해줄 수 있다,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계기관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40명이 넘는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보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칭당한 기업 측도 이미지 훼손 같은 2차 피해를 호소합니다.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요청을 계속 하거든요. 카카오 쪽에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퇴근나서나 주말에까지 생성이 돼서. 카카오 채널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 사칭 채널을 카카오 측이 삭제해도 금세 다시 생겨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선 이용자가 기업 인증 마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인증 채널은 인증 마크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인증이 없는 채널의 경우 채팅 시 상단에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 메시지가 노출되고요. 향후에는 채널 프로필 인증 강화를 위해서 카카오 인증서와 결합된 비즈니스 프로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경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개별 사안으로 분류돼 아직 수사의 속도가 붙지 않아 피해자들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가운데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12,0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3,700여 건으로 전체 사례의 30%를 차지했고 쿠팡과 11번가, 인터파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며 피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른바 라방이 대세입니다. 네, 그런데 라방 플랫폼들이 이유 불문, 판매자의 책임을 지우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른바 라방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급성장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휴대전화만 있어도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자신의 상품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TV 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진입 장벽도 낮아서 특히 소상공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4천억 원 규모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4%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릭컴퍼니 등 주요 4개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모두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10개 유형 16개 조항으로 특히 문제가 생기면 이유 불문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반면에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는 면책시키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모든 플랫폼이 판매자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마음대로 영상을 수정하거나 다른 서비스에 이용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관련하여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처음으로 심사하고 또 거래상 지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이나 신인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폭행이나 폭언, 업무 배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에 있는 한 의료기관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의원이어도 경험을 쌓아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은 얼마 가지 않아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랑 저를 향해서 물건을 확 밀친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다들 그거를 보고도 묵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큰 상처였고. 계속되는 괴롭힘에 공황 발작까지 나타나 출근을 못했더니 고용주는 사흘 연속 무단 결근했다며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5인 미만은 죄송한데 상담이 어렵다고 답변이 돌아왔고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76조 2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야말로 노동 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법의 보호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택배기사처럼 일종의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에는 아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를 모두 합치면 1,000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릴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빡할 새에 훌쩍 가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말에서 숨겨진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소근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4분기잖아요. 저도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느끼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빠르게 간다.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마침 오늘이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심리상담을 찾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왜요? 지난주에 우리 만났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나갔다는 거죠. 네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뇌과학과 인지심리학 등 여러 학문에서 생물학적인 근거를 발견해 왔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자각하는 현상을 시간 수축 효과로도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수축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롭게 저장되는 정보는 줄어들고 하루가 지루하지만 빨리 지나갔다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의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하루에도 흥미로운 자극을 다양하게 경험한 것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하기를 많은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 상담 심리학적으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는 건 중년들만 겪는 현상은 아니겠죠? 네. 실은 10대도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50대 이상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잘 살펴보면 40대나 30대뿐만 아니라 20대와 10대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13살부터 17살까지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것 같죠? 난 중1인데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 이제 내가 15살이라니. 아, 맞아요. 네, 10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학창 시절 이전, 그러니까 100세 인생 기준으로 인생의 10분의 1 정도만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10대 때는 매일 똑같은 스케줄, 즉 대학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극히 일부인 10분의 1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을 빠르다 느끼면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네.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라서 이제 20, 30대 청년이 되면은 어떤지 이제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어떨 것 같으세요? 마찬가지로 더 빠르지 않을까. 네, 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들도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낍니다. 10대에게는 대학이란 단일 목표가 있었다면 또 20대, 30대에는 취업을 통한 정착만을 보고 달리며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 30대 직장인 유튜버 브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20대조차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그런 20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30대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10대부터 노년까지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낀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점은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심리에 따라서 이 나이 듦의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심리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심리학자들의 제안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오래 산다는 건 나이랑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오롯이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조금 더 다채롭고 생생하게 의미 있게 경험할수록 나이가 들어도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순간순간을 음미하면서 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그 심리학적 개념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거나 틀에 박히지 않은 성향으로 인간의 성격 5개 요인 중에 하나의 독립적인 차원인데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는 빅5 진단을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방성 점수가 궁금한 분들은 한번 진단을 셀프로 해보셔도 좋겠는데요. 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 때 다양성과 변화, 지적인 자극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 땐 새로운 음식이나 외국 음식을 종종 먹어보려고 한다와 같은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체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이미 했던 경험 속에서도 또 새로운 포인트를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도 지혜가 높은 노인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점수는 긍정적인 연관성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특성은 변화할 수 있는 건가요? 성격은 많은 경우 타고난 부분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연구자들이 말하는데요. 그래서 성격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마치 내향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웬만하면 내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것처럼요. 네. 그런데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내향이라도 외향의 성격 특성을 발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말로 표현하고 더 사람과 교류하는 역할이 필요한 상황은 있죠. 예. 그럴 땐 그럴 맥락에 어울리는 행동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보다 적응적이라고 보는데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한순간에 성격을 개조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측면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예. 새로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조금 더 열어본다고 보면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가령 매번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다면 오늘은 한번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에서 이색적인 메뉴를 시도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실패가 따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요. 대신에 새로움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자극 속에서 내가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 줄 수도 있게 되겠죠. 새로움을 대하는 나의 시선이 조그만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시간이 좀 빠르게 간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현상에 대해서 상담 심리학적 관점에서 더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는 것에 신경 쓰는 내 마음입니다. 잠시 멈춰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의미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 혹은 앞으로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나이는 들어가고 나의 리즈 시절은 돌이킬 수가 없죠. 지나간 일은 더 미화돼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불확실한 거 투성이죠. 이토록 다양하게 느껴지는 내 마음이 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머물러 보면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 이면에는 나의 진짜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삶이 조금 더 생생했으면 좋겠다. 이 삶을 더 잘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 욕구는 세트입니다. 네. 근데 욕구에 기반한 행동이 나오도록 내 마음을 분석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마음에 물어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현상에 대처하는 행동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나에게 유의미한 목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가기, 좋은 회사 가기, 뭐 더 큰 집 사기 같은 목표보다는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유의미한 목표 거예요. 나에게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목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시간은 좀 더 풍성하고 덜 빠르게 체감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남이 정한 목표 말고요. 네,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른다고 느껴져서 자꾸 후회를 하고 과거를 붙잡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더 많은 경험의 문을 좀 열어두고 지금 이 순간에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북극바다에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분출하는 구멍을 10개 이상 포착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해저면에 반사되는 음파를 관측하는 장비로 동시베리아해 수심 약 50m를 탐사한 결과 메탄이 방출되는 원형 구멍을 10개 이상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연중 영하로 유지되는 지역인 영구 동토층이 점점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이 같은 방출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 메탄 방출량 측정 장비를 설치했다며 1년 뒤 회수해 방출량 변화를 파악하고 지구온난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 전통 김치 묵은지에서 바이러스 저항성에 뛰어난 유산균을 발견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저온에서 6개월 이상 발효한 묵은지 시료 34개에서 미생물을 채취하고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묵은지 대부분에서 페디오코커스 이토피나투스라는 미생물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균이 과거 자신에게 침입했던 바이러스의 정보를 자신의 유전자에 저장해 이후 유사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도록 하는 크리스퍼 시스템 등이 잘 발달해서 바이러스 저항성이 높고 생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0월 수상자로 SK하이닉스 손승형 수석연구원과 교원 프라퍼티 김효범 파트장이 선정됐습니다. 손 수석연구원은 10나노급 3, 4세대 D램 메모리에 분량을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도체 제품 수율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파트장은 공기청정기의 조립식 필터와 필터 내 토네이도 유로 구조를 개발해 필터의 적재 부피를 줄이고 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문화시설 소외 지역을 돌며 과학 콘텐츠를 전시하는 찾아가는 과학관이 11일부터 16일 경기 연천군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18일부터 22일까지는 강원 정선에서, 25일부터 30일 충북 음성, 다음 달 1일부터 6일 경남 합천, 다음 달 8일부터 13일에는 전북 정읍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작동형 체험 전시물과 과학 실습, 과학 실험 공연 등이 운영되며 관람 체험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올해 독감 유행이 심각하다는 사실 뉴스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11일부터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19일부터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도 이루어지는데요.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두 백신 동시 접종이 권고됩니다. 접종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